오늘 첫 번째는 전력 시장의 이해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전력 시장이라는 것을 뭐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문으로 따지면 뭐 원론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학 원론, 기본이 된 프린시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따지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력 시장을 만들었죠. 그 CBP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변동비 시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내일은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 모레는 이제 RPS 제도하고 REC 제도라는 게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이제 제도인데, 그런 제도에 관련해서 RPS 제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REC를 어떻게 거래하는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시장이 여러 개 있어요. 전력에 대한 시장도 있고, DR 같은 관련된 시장도 있고, REC 관련된 시장도 있고, 요즘엔 최근에는 뭐 RE100 뭐 이런 시장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RPS에 대한 REC 거래하고 전력 거래가 전력 분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제 마이너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력 시장의 이해인데,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 들어오고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올 때니까 그냥 그때는 전력 시장이 그냥 있었죠. 예, 있으니까 그냥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전력 시장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의 역사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면은 한국전력공사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한국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조선전기, 경성전기, 남선전기 이런 게 있어요. 조선전기, 경성전기, 남선전기가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마지막에 있었던 세 개의 전력회사예요. 그래서 조선전기는 주로 뭘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발전소를 이렇게 개발하는 일을 주로 했고, 경성전기하고 남선전기는 만들어진 전기를 이렇게 파는 거, 송배전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은 어디가 가난했었냐면 남선전기가 가난했어요. 경성전기는 주로 이렇게 수도권하고 이쪽에 중부 쪽에, 그 당시에는 한성이라고 그랬죠. 뭐 그쪽에 쭉 하다가 이게 이제 쭉 오다가 해방 후에도 이런 식으로 쭉 왔었어요. 오다가 1961년도에 여러분들 1961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해예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은 뭐 파득하죠. 5.16 군사혁명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했어요. 그냥 막 사회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5.16 군사혁명이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세 개 회사를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그게 한국전력공사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갖고 하나로 이제 통합해가지고 쭉 오다가 1982년도에는 그것을 주식회사를 공사화 만들었어요. 공사. 그건 이제 회사 책임만 바꾸고.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2001년도에 여러분들 2001년도면 뭔 줄 아세요? 2000년도인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잘 모르세요? 2000년도에 뭘 일냐면은 IMF 사태가 터졌어요. IMF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가 뭘 했냐면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전력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전력공사는 뭐가 하냐면은 송전하고 배전만 담당을 하고 판매만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발전사업 영역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6개 회사로 분할을 해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요거하고 요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도 만들어서 전기도 보내고 분배를 해서 판매까지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분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제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걸 구조를 어떻게 하냐면 발전 부분 다 떼가지고 회사를 6개로 그룹을 시켜갖고 독립을 시켜버리고 나머지 한전은 이제 전기를 송전하고 배전하고 이제 판매하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한전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발전 설비가 없죠, 이제. 다 떨어져요. 발전 전기를 어디서 가져올 거야? 그게 이제 바로 전력거래소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거 뭐냐면은 전기를 거래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발전 사업자들이 거래소에다가 전기를 팔고 한전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를 사서 이제 파는 그런 형태의 체제를 만든 게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앉아 있어서 전력 시장도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몇 년에 2025년이니까 한 24년 가까이 지났죠. 25년째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뭐 쭉 그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도 분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계가 여러 단계 있어요. 앞에 법은 보면은 이 앞에 법은 보면은 이 우리가 거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생산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뭐냐면 요것은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물건은 전기라는 애래. 전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인데 요거 간단하게 보니까 이해도 많지만 요거 어디다 보면은 여섯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다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전기를 사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전기를 사는 사람 입장이면은 여기 딱 보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사는 사람이 하나 되면은 그 시장 거래가 잘 될까? 반대로 파는 사람은 하나야. 그리고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우리 그것보다 뭐라 그래? 독점이라고 그래. 독점. 독점하면 뭐가 돼요? 사는 사람이 유리해? 파는 사람이 유리해? 파는 사람이 유리하지. 자기가 적당하게 시장 가지고 하면은 막 가격 올리기도 하고 막 내려버리지. 그러니까 독과점 막 하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해가지고 뭐 죽이고 뭐라고 막 저기 하잖아, 국가에서.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이 혼자고 파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그것도 불공정 거래가 돼. 나 안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떡할 거야, 그냥.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불안전한 시장 구조로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단계적으로 1단계는 이렇게 불안전한 형태로 시장을 만들고 두 번째는 한전을 또 여러 개 쪼개자. 지금 현재 있는 한전 여러 개 쪼개자. 그리고 한전한테 가지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도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를 한전한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발전사업자한테 직접 살 수 있는 선택권도 누리자.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이제 이론에 따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자고 원래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력산업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원래 백서예요, 백서. 정부에서 발표한 백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이 거래 제도, 발전 경쟁 단계는 요 1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전력 산업을 어떤 그 체제를,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원래는 2001단계 발전 부분의 경쟁 단계를 2001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년 하다가 2004년부터는 이제 2단계 형태로 간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2001년에서 2024년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한 23년을 지금 현재, 24년을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 앞으로도 크게 이게 변결될, 이게 조만간에 변경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다음 전력거래소 조직은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조직의 성격은 이제 뭐냐면은 전력거래소는 그냥 전력거래소가 일반 회사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대놨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여갖고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기사업법이라고 해요. 전기사업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전력산업 구조 개편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해야 됐거든요. 그 개정을 하면서 전기사업법 제35조에다가 전력거래소를 신설을 해라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 법적 기관이라고 그래요. 법적 기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법에 의해서,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거래소를 없애려고 하면은 마음대로 없애는 게 아니라 국회를 또 통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크게는 시장 운영하고 개통 운영을 주로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제 시장 운영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개통 운영도 또 다른 분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개통 운영은 지금 현재 옛날부터 있었던 전력 시스템에서의 일이니까. 근데 이제 개통 운영 쪽은 전력 시스템으로 보면 뭐 하냐면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팔다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런데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시장 운영도 이게 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에서 주로 헤드에 해당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한 450명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한 200명 됐는데 한 45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돼요. 이 정도 가니까 전력 산업 관련된 회사로 보면은 규모도 적고 예산 규모도 적고 인력도 적지만은 하는 일은 굉장히 머리에 헤드에 해당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계획은 뭐냐면 전원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못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못 하니까 전력거래소에다가 업무를 이렇게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해가지고 전력거래소에서 다 만들어주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걸로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시장 운영, 개통 운영, 수급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 만들어낸 히스토리 그리고 전력거래 역할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력 시장을 이제 만들어라. 제가 이제 1998년, 99년부터 인발부를 해가지고 이쪽 분야로, 저는 사실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전기공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갔어요. 한전에 있다가 그냥 간 거야. 픽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 보면은 한이 많이 막 하고 막 그때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노조위원들이, 한전의 노조위원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고 막 정부는 경찰 동원해갖고 막 굉장히 시끄러워 그러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력 시장을 만들어. 왜? 이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하니까. 라고 이제 오다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이 전력 시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대단히 좀 그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대학 과정에서 전력 시장 거래 이런 것들 좀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과가 있고 그래요. 아니면은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이라든지 박사학위 쓰는 사람들이 그쪽 테마로 이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있을 때는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왜? 그 전에는 대한민국에 전력 시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거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아는 사람 없고, 우리 회사도 아는 사람 없고, 차관장이 어디 가서 뒷골목 가서 누구한테 자꾸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전력 시장을 만들으라고 오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베이스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예. 근데 외국에 그 당시에 영국이 대처 수상할 때 영국이 좀 했고 미국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이나 사례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레터도 보내고 또 영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워가면서 배워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례를 모르니까 자기 나라 입장에서 그냥 리코멘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이론적인 이런 거 받는데 그걸 갖다가 한국 시스템에다 적용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 다르게 해서 요금을 갑자기 자유화해버려라. 종교금 자유화하라고 그러는데 이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숙제였어요. 그러면서 숙제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ABC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1번이에요, 1번. 전력의 특성과 전력성. 이게 보면은 전기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품이 거래되는 장소 내지는 어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가 거래되는 시스템은 이제 전력 거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하면은 여기 이제, 공대 나오신 분은 전기 하면 이제 뭐 키르호프 법칙도 있고 뭐예요? 오메 법칙도 있고 뭐 가면은 이 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렇게만 아는데 그것을 시장 마켓 가점에서 싹 바라면은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전기도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상품이다. 전기라는 상품을 거래하게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체제하지만 물건을 장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물건이 거래되는 곳이 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장이 없냐 하면은 시장이 없질 않아.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시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재래시장 가도 시장이고 백화점 가도 시장이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메일 전자거래도 했거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면은 이 조그만 4톤 트럭에다가 지방에서 농산물 같은 거라든지 조그만 구두 같은 거, 옷 같은 거 갖고 있어 해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지방에서. 아니, 그 동네에서. 그런 것도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모든 물건들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물건들이 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시장 메커니즘에다가 전기라는 아이템을 하나 딱 끼워.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 보면은 굉장히 물건만 파는 게 많죠. 유명 옷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런데 코너 하나에다가 전기 파는 코너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될 것 같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전력 시장이라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 다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템 하나만 싹 갖다 끼우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부분의 물건을 만들면서 시장을 고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폰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내가 아이폰을 만들고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 때 그 전에는 그런 물건이 없었는데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팔 것이가 요 시장 만드는 거 핸드폰 만드는 시장을 고민하면서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은 싹 거래가 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기는 보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하고 좀 틀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거죠. 뭐냐면 전기는 그런 물건하고 첫 번째, 비저장성이래요. 핸드폰은 오래 가면 몇만 년 가면 없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범위 동안에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 빨리 부패된다는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이래 할 정도까지는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는 만드는 것이 소비가 돼버려요. 여기 전기공학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전기의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이게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내가 비싸니까 전기를 안 써야지 하기 전에 그냥 전기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의사 판단을, 경제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돼버린다. 두 번째는 저장이 안 돼, 저장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저장이 돼야만이 좀 쌀 때는 이제 좀 적게 만들고, 비쌀 때 많이 만들고, 그러면 이제 시장과 생산가의 관계를 창고가 이렇게 범퍼링을 해가면서 시장을 조절하는데, 전기 에너지는 지금 저장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전기 에너지 조금 저장되는 방법들이 좀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도 그 저장성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력이란 건 반드시 전기의 에너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소비가 되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네트워크 상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첫째가 주파수가 이게 변동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압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무시를 해가면서 전력 시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시장을 위해서 전기가 존재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일반적인 상품에서 거래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기를 거래하는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안 된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의 시스템이, 물리적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더라. 근데 차후장 거래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일반적인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 메커니즘하고 별도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력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 두어야지 이 다음에 제가 쭉쭉 좀 이야기한 것이 왜 그런 것들이 상황들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밸런스를 계속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장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왜 전력 시장은 뭐 하루 시장이 있고 뭐 15분 시장이 있고 그다음 주파수 관련된 시장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런 전기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쓰는 전기 에너지의 패턴을 레코딩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 처음에 이렇게 하루 전에는 예측을 했다가, 그러면 요 때는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렇게 예측했다가, 이렇게 러프하게 예측을 했다가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러프하게 예측한 것들을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이제 그 전력 네트워크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거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시장을 만드는데, 전력 시장은 그 대상이 뭐냐면은 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상품은 공장이 뭐 서울에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쓰는 사람 강주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전력 시스템은 반드시 전기가 어떻게 가냐면은 발전기하고 최종적으로 수용가한테 전기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요런 네트워크를 통해야 돼요. 일반 상품은 뭐예요?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그냥 화물 트럭이라든지 뭐 비행기 이렇게 되잖아요. 전기는 절대 그렇게 못 가요. 전기는 반드시 가려고 하면 뭐가 된다? 도선이 필요한 거예요. 도선. 전기가 만들어질 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전기공학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발전기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발전기, 수많은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있고 이 발전기가 뭐냐면 네트워크로 만들어가지고 송전솔로라는 데가 이제 하나로 그랬는데 이게 네트워크처럼, 건물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쭉 오다가 네트워크에 건너서
이제 배전솔로라고 하는 건데, 이 송전솔로는 뭐냐면은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765 뭐 345 153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전압이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은 전압을 낮춰야 된다. 그럼 왜 송전솔로 전압을 높입니까? 높이는 이유는 전기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 때 765 전압을 안 만들어요. 예. 한 2만 볼트나 3만 볼트 전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승합을 시켰다가 쭉 장거리로 갔다가 요 강압을 시켜요. 22,900으로 강압시키고 그다음 거기 쭉 와가지고 뭐예요? 또 전봇대 이렇게 보시죠? 전봇대 보면은 전봇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쇳덩어리가 달린 전봇대가 있고 하나는 쇳덩어리가 안 달린 전봇대가 있고 한번 보세요. 예. 쇳덩어리가 달린 전봇대는 뭐냐면은 변압기가 달린 변압기가 있고 쇳덩어리가 없는 그 변압기 없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있는 변압기를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쓰는 220V, 380V로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이 220V를 써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집은 380V 써요? 있어요? 380V 쓰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재용이 집에 380V. 삼성그룹 이재용이 알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막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가동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도 가동해야 되고 대규모의 그런 설비가 가동해야 되니까 집도 높고 쓰는데 우리는 220V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전력 시장의 애널로지는 어떻게 시킬 것이냐? 발전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판매자예요. 전력 시장에서 판매자가 발전사업자니까 이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팔아 이제 거래소에다 전기를 팔 때 어디서 딜리버리 포인트를 할까? 또 사는 사람은 어디서 퍼처싱 포인트를 할까?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일반 상품을 살 때는 어디서 사요? 되게 보면 이제 대리점에 가서 사고 대리점은 어떻게 되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이제 팔죠. 근데 전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 부분이 딜리버링 포인트가 됩니다. 물건의 딜리버링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발전 사업자는 이 부분에서 뭐예요? 전력 거래소에다가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또 여기서 사가요. 여기 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시장 운영 규칙은 네트워크로 보면은 바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갖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한전은 여기서 다 이제 이게 지금 세 개만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가 요 손으로 다 모이겠죠. 여기서 산 전기를 가지고 전국으로 송전을 시키고 배전을 시켜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2천만 가구한테 전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도매시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이게 양이 많게 팔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한전이 사가지고 이게 최종 수용가한테 이제 하나씩 팔잖아요. 이걸 소매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소매 시장 영역은 아직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도매 시장 형태만 경쟁 체제. 아까 내가 발전 경쟁 단계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원래는 계획은 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0년 동안 요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전력 시장을 아까 이제 만들으라고 그랬죠. 전력 시장을 만드는데 전력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같이 동시성이 있죠. 동시성. 아까 같이 저장성도 있고. 근데 또 하나 개념이 뭐냐면은 전기를 아까 여기서 여기서 딜리버리 포인트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발전 사업들이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발전 사업자하고 여기 있는 발전 사업들이 다 틀려요. 여기는 A 발전 사업자, B 발전 사업자, C 발전 사업자 소유주가 틀리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전기를 만드는 걸 생산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A 발전 사업자가 만든 전기나
B 발전 사업자가 만든 전기나 C 발전 사업자가 만든 전기가 구분이 돼야 안 돼. 그럼 A 발전 사업자는 만든 전기는 빨간색이다. B 발전 사업자는 뭐 파란색이다. 뭐 C는 노란색이다. 뭐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거래라고 하면 누가 전기를 만들었는지를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야. 물건만 파면 저 사람이 A가 만들었는지, LG전자가 만들었는지, 삼성전자가 만들었는지, 이 만든 사람을 이게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여기서 고리 원자력에서 만든 전기인지, 뭐지, 여수에서 만든 전기인지, 영광에서 만든 전기인지, 전기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거.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만든 전기를 구분을 못 한다고 그러면은 거래를 해가지고 정산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력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적용했다 하는 게 바로 이 풀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전력 거래에서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 풀이라고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물 채우는 거죠. 물 채우는 거. 물을 채웠는데 여기 위에서 물이 들어와, 물이. 그리고 아래에서 물을 써. 요 속에는 일정한 양의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 같으면은 수면이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요. 예, 그쵸? 전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트워크, 이게 요 풀을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크에 발전된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 수용가에서 전기를 쓰는데, 쓰는 전기하고 또 안 쓰는, 전기가 똑같다 그러면은 뭐가 일정하냐면은 수면이 일정한 게 아니라 전기에서는 주파수가 일정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이 쓰고 적게 쓰면은 주파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면이 올라가겠죠? 주파수가 올라가. 쓰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보다 더 많이 물 써버리면 수면 내려가죠. 주파수가 떨어져. 근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60Hz를 준수하라고 만들어놨어. 이런 형태로 이런 것이 풀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여기다 뭘 만드냐면은 메탈을 만들고, 이 사람한테도 메탈을 달고, 이 사람한테 메탈을 달아. 이 사람한테도 전기 메탈을 달아가지고 그걸 쫙 읽어내면 어느 시간대 안에 거래 그 메커니즘에서 이 사람이 전기를 얼마만큼 만들었고 전기를 얼마만큼 썼다,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전기는 A 전기, B 전기가 없어요. 전기 네트워크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사실 전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뭐. 응? 그냥 에너지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동질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를 추적. 여러분들 통신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통신을 라우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같은 네트워크, 통신은 같은 네트워크 쓰는데 할 때 KT 사람이 오면 KT로 주고, 그 다음에 SKT 하면 SKT로 주고, 이런 게 가능한데 전기가 그게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래 메커니즘 만들 때 전기가 더 어렵습니다. 통신보다도.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전기에다 전력 시장에다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풀 구조를 가지는데, 풀 구조는 크게 그로스 풀 구조하고 네트 풀 구조예요. 요게 전력 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 개의 원리입니다. 요것만 알면 사실 전력 시장은 다 아는 거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그로스 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 풀이라고 그랬죠. 전기를 풀에다 집어넣어요. 풀에다 집어넣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모든 전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풀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기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풀에서 사가라. 풀 밖에서의 거래는 물리적인 허용을 안 해버리는 이런 형태를 그로스풀. 모든 전체 그로스를 다 풀에서 거래한다. 그로스풀. 뭐 이제 다른 반 맨다토리 풀, 강제적 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로스풀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풀에다가 다 전기를 넣고, 그러면 이제 이 풀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력 거래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트풀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는 풀은 풀인데 풀을 관여하는 전력거래소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전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전력을 거래합니까? 그러면 A, B, C, D 네 개의 이제 발전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전기를 사는 사람들이 요렇게 이제 많아. 대규모로 전기를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요 사람들이 개별 계약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전기를 얼마만큼을 당신 A라는 회사부터 사겠습니다. 뭐 이런 계약을 엄청나게 많겠죠.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고 계약을 해. 우리가 마치 뭐 참외를 사고 그냥 물건을 사는 것처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생각보다는.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날 딱 거래 시간이 되는데 이제 요런 화살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냐면은 전기를 원래 예상보다 전기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전기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전기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공급과 수급은 항상 맞춰야 되는데 개별 계약이 이게 안 맞아. 수급이 안 맞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전기를 100을 만들기로 했는데 A라는 사업자가 발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50밖에 못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또 갑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갑이라는 배전회사가 자기는 그때 한 100이 필요할 것처럼 예상이 되고 100을 미리 사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냥 거기 딸려져 있는 배전회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120을 써버릴 수가 있고 또는 이 사람은 100으로 만들고 이 사람도 그냥 이게 100을 대충 이게 맞춰서 쓰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관련된 송전솔로가 고장이 나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만든 전기가 다 못 가. 근데 그럼 만든 전기가 못 가면은 A가 뭐예요? A한테 야, 전기 지금 못 가니까 전기 그만 끊어. 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또는 여기 A가 전기를 못 가니까 그러면은 배전회사 갑이 전기 칠 때 100으로 쓰기로 했지? 전기 쓰지 마.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아까 같이 리스판스 파인 타임도 뜰 거 아니야. 전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에 중간에 송전소가 고장 나더라도 배전회사는 송전소가 고장 난지 어찌인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난지 지나면 알겠지. 그럼 어떻게 그냥 계속 100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A는 계속 100을 만들고 있어. 그렇게 되면 막 언밸런스가 막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언밸런스가 생기는데 전체 토탈로 보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 개별 계약의 언밸런스를 뭐가 된다? 이 파셜 풀이 뭐야? 주고받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맞춰주는 이런 형태의 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네트 풀. 네트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하고 순수하게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풀을 네트 풀이다. 전 세계 시장은 이 두 가지 풀의 응용입니다. 나도 이걸 깨우치는데 20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막 이게 보면은 외국에서 막 풀이 나오고 이게 전력 시장 규칙이를 풀 룰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뭐 이렇게 두꺼워요. 막 몇천 페이지, 1500페이지 돼요. 막 영어로 몽땅 써 있는 호주 치바도 뭐 이 미국 치바, 미국도 보면 미국은 굉장히 그 시장이 많아요. 지역별로 막 PJM 시장도 있고 뭐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영국 시장 뭐 이런 거 많은데 그게 막 보면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써놨어요. 처음에는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각 시장마다 틀린가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전 세계 풀은 이 두 가지 풀에 다 응용이야, 응용. 우리나라 풀은 뭐가 있어요? 내일 이제 또 우리나라 풀이 되었는데 앞에 있는 그로스풀이에요. 네, 앞에 있는 그로스풀.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네트풀 같은 것들을 조금 도입을 하려고 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머릿속에 꽉 잡고 있으면은 전력 시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놓치고 이게 봐야 돼요. 그냥 개인적인 원리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고 막 현상적인 이야기 하면은 이게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모르고 나중에 헷갈린다고.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요게 이제 되면은 이제 정산을 할 때 왜냐면 이제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정산을 해야 정산. 돈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전기공학 하신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급과 수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리고 뭐 각 송전선로가 별 문제가 없는지 뭐 관리하는 것, 그 주파수가 올라갔다 내려가냐, 전압이 적정하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시장은 그것보다는 뭐예요? 아까 같이 물건을 팔고 거기에서 이제 팔고 딜리버리가 하면은 돈을 주고 받는 이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똑같이 이게 뭐예요? 아까 여기 그로스풀 형태죠. 그 이제 발전사업자 A하고 판매사업자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건 이야기죠. 그럼 모든 풀은 모든 요 그로스풀에서는 모든 전력 생산자는 풀에다 다 팔아야 돼요. 풀에다 팔아가지고 그 시간대 그 거래 시에 1000이라는 전기를 팔았어. 그리고 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1000이라는 전기를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간대, 거래 시간대 풀에서 이제 시간 가격을 정하거든요. 정한 가격이 70원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풀은 이제 이거 관리를 하니까 요 판매사업자한테 너 1000 썼지? 그러니까 그때 70원이니까 7만원 내. 근데 이게 판매사업자가 1000 쓰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중요한 거로. 여러분들 핸드폰 하면 핸드폰 몇 개 파는지 어떻게 알아? 세보면 알지, 세보면. 전기를 어떻게 세? 전기도 세야 돼, 세모를 해야 돼. 카운터 해야 된다, 카운터. 그게 메타야, 메타. 전기 메타. 전기 메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기 메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전기 메타는 대부분이 무슨 메타예요? 적산전력기야.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 전자식 절안기를 많이 한전에서 다는데 과거에는 적산전력기는 뭐냐면은 전기를 며칠 하기 아니라 그냥 쓰면은 계속 돌아가. 빨리 쓰면 많이 쓰면 빨리 돌아가고 적게 쓰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탈로 얼마 썼냐, 되게 한 달에 얼마 썼냐, 이렇게만 적어가지고 전기요금 갖다 매기는 거야. 근데 시장은 어떻게 돼요? 한 달 시장이 아니죠. 우리 시장은 지금 1시간 시장이고, 어떨 때는 15분 시장, 20분 시장 있죠.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1시간 시장이다, 15분 시장, 20분 시장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각각의 전기 가격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24시간 시장이니까 하루에 24개의 가격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정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돼? 각각에 해당된 거래 시간에 얼마만큼 전기를 썼느냐를 구분을 해줘야 되지. 그 구분이 안 되면은 정산을 못 해주잖아. 그잖아. 그러면 구분을 해주려면은 그 해당된 시간에 전기를 얼마나 썼는 것을 누가 한다? 계량기가 메타링을 해야 된다, 이제. 메타링 해가지고 그 정보를 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에서는 전부 다 멍텅구리 계량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전자식 계량기를 도입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세팅을 해놓으면은 1시간부터 12시부터 13시까지 이 당시에 쓴 전기가 얼마만큼 전기를 쓰는 것을 데이터로 축적을 해가지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거래소가 읽어와서 이제 얼마 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7만원 하면은 거래소는 7만원 받아서 7만원 주면 땡! 정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 시장 가격이 어떻게 해요? 계속 왔다 갔다 요동을 치죠. 요동을 치는 상황 속에서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생산하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한테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발전사업자 같은 경우도 전기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시장 가격에다만 하다 보면 1년 재무 계획을 못 세워요. 왜냐하면은 이 전기사업, 발전사업자도 뭐 해야 하냐면 1년 뭐예요? 계획을 세워야 되냐? 연료를 사와야 돼요. 연료를 사오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안 되는 게 되게 보면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추고 하려니까 장기 계약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전기를 파는 사람도 대규모로 전기를 사면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또 여기다 소매를 하려고 하는데 소매를 하는 사람도 이것도 시장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되게 보면 요금 체제로 소매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 가격을 시장 가격의 변동이 아닌 좀 이렇게 확정된 가격으로 하고자 하죠.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발전사업자 A하고 판매사업자 각이 뭘 하냐면 선물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가격은 뭐라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계약을 맺자. 얼마에 맺냐?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60원에 이제 맺었다고 가정을 해요. 60원에 맺으면은 아까 같이 여기서 7만 원 주고 7만 원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여기 푸른 역할은 끝났는데 이 사람 뭐가 되냐면 야, 거기 60원에 주기로 했는데 7만 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만 원을 빼야 돼. 여기냐면은 여기 뭐예요? 70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60원에 계약을 했더니 현물 시장 가격에서 계약가격을 빼면 만 원이 되죠. 이 만 원을 이 사람이 7만 원 받은 돈 중에서 이 사람한테 만 원을 리펀드 시켜줘. 응?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약 여기서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풀다 7만 원 주고 이 사람한테 만 원 받았으니까 토탈 전기를 사는데 들어간 돈은 6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전기 만들어서 7만 원 받아서 만 원 주니까 여기 6만 원 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전기 한 단위당 60원에 도 주고 판 형태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계약을 CFD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CFD 계약이라고. 그런데 이런 걸 딱 보면 뭐예요? 이게 돈이 일단 거래소 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리죠. 뭐 자유로운 계약을 조금 여기 좀 제약을 시키는 그런 좀 그 경직된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트풀 같은 경우는 보자 이게요. 네트풀은 어떻게 되냐면은 발전사업자 A하고 판매사업자 갑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 사전에 계약을 해요. 근데 풀하고 상관이 없이 계약을 한다 이거였죠. 이 사람도 60원에 계약을 했어요. 60원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하고 60원에 1000 단위에 대해서 단위당 60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 사람은 이때는 이 풀 운영자한테 어떤 정보를 가냐면 나 60원에 계약했다는 정보를 안 줘. 다음은 어떤 정보를 주면 물리적인 정보만 줘. 그 시간에 나는 이 사람하고 1000에 대해 1000이라는 전기를 나는 딜리버리 하기로 했고 이 사람은 A라는 사업자로부터 1000이라는 전기를 딜리버리 받기로 했다 하는 정보만 풀에게 줘. 개통 운영자에게. 그럼 개통 운영자는 뭐예요? 그럼 몰라. 저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다만 이 사람한테도 1000, 이 사람한테는 1000, 이 사람한테는 1000이라는 물리적인 전기를 만들고 쓰는 그런 그 정보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1000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시간대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900밖에 못 만들었어. 왜냐면 시스템이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900밖에 못 만들었으면은 이 사람은 네트워크에다 900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판매사업자 갑은 네가 이 사람이 900 만들었으니까 1000을 쓰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900만 써? 그거 몰라. 지금 이제 고장나면 어쩐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냥 좀 쓰는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1000을 써버렸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발전사 A가 잘 만들어가지고 1000을 보내야겠지 생각하고 1000을 써버린 거야. 하고 끝!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1000을 썼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이 1000을 보낸 줄로 생각해가지고 뭐예요? 60원, 이게 60원씩 딜리버리 하기로 했죠. 1000 곱하기 60원 해가지고 6만 원을 이 사람한테 딱 줘. 발전사업자 A한테. 발전사업자 A가 이 사람한테 6만 원을 딱 받지. 근데 요걸로 딱 끝나려고 그러는데 이제 풀이 이게 뭐야? 파셜 풀이 부르는 거지. 너 잠깐만 이러고. 너 그 땅 그때 1000 만들고 했는데 900밖에 못 만들었잖냐. 근데 네가 보내기로 하는 그 소비자는 구매자는 1000을 써버렸어. 그걸 어떻게 알아? 아까 이 사람 900 만들고 이 사람
천 쓰는데 어떻게 알아? 이것도 메타야. 그리고 자기들한테 먼저 정보를 줬죠. 천 만들고 천 쓰기로 한 정보가 미리 들어와 있어요. 근데 메타로 줘보니까 900 쓰고 천 썼단 말이야. 그러면 딱 알지 이제. 너 근데 이 사람 천 쓰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야? 네가 900밖에 못 만들었는데 당신이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는 천을 썼어. 그럼 나머지 100은 누가 공급한 거야? 이 내 풀에서 100을 공급을 했어. 보안 공급을 했어. 이것 보안 공급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100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어. 원래 의무를 네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못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 900에 대해, 이 1000에, 이 100에 대해서 네가 돈을 내야 돼. 근데 이때 그 당시에 풀의 가격이 70원이었어. 그러면 자기가 공급 못한 100에다가 70원 값만 7,000원을 발전사업자 A로부터 받아냅니다, 풀이. 돈 줘야 돼. 근데 이 풀은 발전기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약을 안 하고 여유가 있는 발전기들이 풀에 막 입찰을 해요. 예. 이 사람한테 발전사업자 B가 그때 100을 만들어가지고 풀에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7,000원 받아서 7,000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파란색은 뭐가 되냐면 물리적 전기 흐름이 되고 빨간색은 돈의 흐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돼? 원래 6만 원을 받아가지고 판매사업자 A가 갑한테 6만 원을 받아가지고 풀에다가 7,000원을 줬기 때문에 5만 3천 원밖에 못 버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냐면 그냥 6만 원 내는 거야. 원래 계약부터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지금 900kW를 만들어서 60원씩 하면 6,9에 54, 5만 4천 원을 벌어야 돼. 근데 아까 같이 풀에다가 비싼 전기를 대신해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5만 3천 원밖에 못 본 거야. 1,000원이 손해본 거야. 사실 따져보면. 예. 그래서 발전사업자 A는 손해본 거야. 손해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원래 계약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그 이행을 비싼 현물 시장에서 사서 보완을 해줬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단 또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야, 나 그때 뭐 물건 들어오기로 했잖아. 근데 자기가 자꾸 물건 못 만들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건 사고 줘야지. 근데 그 사람이 높게 부르겠죠, 위에. 이런 식이 된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1,000원을 손해보는 것은 자기 계약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결과로 페널티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또 금방 이제 다른 의문이 떠올 수 있어요. 아, 이게 말이죠. 그때 계약이 돈이 뭐예요? 풀 시장 가격이 70원이었는데, 70원이니까. 왜냐면 지금 1,000원을 손해본 이야기가 지금 풀 시장 가격이 60원이 아니고 70원이기 때문에 손해봤거든? 근데 풀 시장 가격이 반대로 50원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돼? 풀 시장 가격이 50원 되면은 여기서 빼기 7,000원이 아니라 빼기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돼요? 5만 5천 원이 돼가지고 5만 4천 원보다 1,000원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시장 가격이 낮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발전사업자 A에 지금 현재 매니저야. 매니저가 하는데 지금 풀 시장 가격이 50원이야. 딱 정확히 알아. 어떻게 다든지 뭐 점쟁이가 됐든지 뭐가 딱 그 시간에 5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겠어요? 응? 발전 안 해버려요, 나 같은. 발전 안 해보면 어떻게 돼? 요거 제로가 돼버리는 거지. 응? 제로가 돼가지고 여기에 풀이 1,000을 공급해버리는 거야. 풀이 1,000을 공급해버리는데 이 사람이 그럼 풀에다가 1,000원 공급해갖고 5만 원 주냐? 그래, 안 그래. 여기는 뭐냐면은 이 1,000이 들어오는 것이 발전사업자 A가 발전하는 걸로 간주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 6만 원을 줘, 그냥. 응? 6만 원을 주는데 이 발전사업자 A는 풀한테 얼마만 주면 돼?
5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 안 하고 가만히, 뭐 직원들 가만히 있고, 그냥 10,000원 돈 벌어버린 거지. 보면 되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풀 가격이 70원이 될지, 80원이 될지, 50원이 될지, 40원이 될지, 어떻게 아냐, 이래요. 우리가 주식시장 값이 어떻게 될지, 그거 어떻게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풀 시장은 계약 가격보다 높습니다. 가격이 높아요. 대부분의 시장은 이 발전사업자 B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높은 에너지로, 가격이 높은 에너지로 되게 운반하는 LNG 발전기라든지 이런 발전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발전사업자 A 같은 경우는 막 석탄 발전기라든지 원자력 발전기라든지 기저 발전기들이 주로 많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계약보다도 풀시장 가격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만약에 자기 계약보다도 낮은 풀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걸 확신한 정보가 있다면은 그냥 그때는 그냥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그 회사들이 이런 그 시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일종의 보면은 뭐 펀드 매니저 비슷하게 시장 매니저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어디가? 유럽 같은데. 아까 같이 네트풀 형태로 만드는 특히 유럽이 그래요. 유럽에 보면요. 전부 다가 앉아가지고 전기공학 나온 사람 아니야. 그냥 앉아 컴퓨터에 봐가지고 계속 우리 그 시장, 그 증권시장에 들어온 정보처럼 전부 다 봐가지고 시간마다 자기들이 발전할 거, 그 다음에 매도할 거, 매수할 거, 이 입장을 막 계속 취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전기를 만들었어도 나중에 끝나는 비용이, 자기 순이익이 확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판매사업자 갑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가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잘해야 되죠. 전기를 얼마만큼 쓸 것을 예측을 잘해야 되죠. 근데 전기는 주로 무엇 때문에 많이 쓰냐면 일반 가정들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날씨를 전공하는 기상학자들을 고용을 해. 그 기상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뭐 기상 위성 자료 있잖아. 노아 막 이런 것도 유럽에 있는 기상 자료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기상이 요 정도 되니까 수요가 어떻게 된다는 걸 예측을 해. 태양광도 그렇게 예측을 해. 뭐 이런 데까지도 막 마켓이 세분화되고 발전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같이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같이 발전 경제 단계에서 다 갖고 나머지는 다 한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지. 한전은 발전 시장에서 전체 전기를 전부 다 구매를 해가지고 뭘로 팔아? 전기 요금으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룸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좌우지간 시장이 이렇게 다변화된다. 이게 경쟁이 소비자들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그런 시장 구조로 경쟁이 되면은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더라. 통계학자들도 있더라고. 통계학자들, 뭐 기상학자들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전기공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공학자보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전력회사의 영업이익에 더 큰 지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전력시장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따지면 경제학하고 전기공학이 믹스가 된 부분인데 굉장히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같이 전력계통 순수하게 이제 전기공학적인 면만 있는데 그 외에 이게 시장 쪽은요 그런 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따지면. 저는 전기공학 전공했다 했죠. 이거 아니라고 새로 경제학 공부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씩 공부하고 뭐. 근데 전기공학 전공해가지고 경제학을 하는 것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뭐 물가가 어떤 애내지 뭐 그 대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하는가 본 것 같아요. 저도 뭐 저는 대학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입사원 때라든지 조금 하면은 잘 먹을래요? 주식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주식을. 주식을 해갖고 이제 주식하고 다 푸는 거죠, 일반적으로.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 풀면 나 두 번 다시 주식 안 해요. 주식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러는데, 주식 같은 거를 하면서 뭘 배워요? 이런 거래라는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이제 배운다고, 익힌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별 문제,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데,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전기공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제 아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보면 전력 분야, 전력 시장 쪽에 이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전기공학 해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제가 이제 좀 이거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좀 그다음부터 더 디테일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그냥 제가 한 5분이면 읽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걸 알아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좀 잔소리 좀 이야기한 것처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력 시장은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풀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4가지 주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아이템들이 이게 바로 이제 전력 시장 4대 요소인데, 이것도 공부하느라고 제가 한 20년 걸린 거죠. 이게 아까 같이 제가 풀룰이 1500페이지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요 4가지 요소를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부터는 전 세계에 있는 무슨 전력 시장 관련된 룰을 줘도 다 내가 볼 때는 싹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요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 개념만 딱 알고 있으면 앞에 그로스풀하고 네트풀 개념하고 그 풀을 구성하는데, 이 4가지 요소들이 각각의 풀 요소에서의 핵심적인 요소.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 썩가리와 같은 것들. 요것만 딱 개념 잡아보면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이 파실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다 있어요. 이 4가지 요소만 딱 잡으면 돼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이런 이야기 해준 사람 없습니다. 교수들도 몰라요. 이게 에너지 시장 요소야. 에너지 시장 요소는 이 풀 룰에, 이게 마켓 룰에는 에너지 시장, 에너지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술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인데, 시장을 몇 개로 나냐면 1시간 단위로 쪼개버려요. 그럼 24개의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4개의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러니까 하루에 시장 가격에 24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시간대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원자력, 유연탄, 국내탄, 뭐 중LNG인데, 요 순서가 뭐냐면은 연료비야, 연료비. 연료비 순서로 쌓아보는 거야. 원자력 발전이 잘 써요. 원자력 발전에서는 연료비만 따지면, 원자력 발전소가 막 건설비 같은 거 이런 거 빼놓고, 원자력 발전소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라늄이. 이게 따져보면 이제 생산 단가로 따져보면 많으면 5원 내지 6원 정도 돼. 킬로와트 아워다. 한 단위 만드는데 한 10원이 안 돼. 이게 굉장히 싸죠.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왜 비싸냐면은, 나중에 고정비 있잖아, 고정비. 건설 짓고, 이런 것이 비싸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 연료비만 따지면은, 계산하면은 뭐 5, 6원, 7, 8원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비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개통 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 가격 이런 거 몰라. 개통 운영할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자원을 가장 최적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최적화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 싼 자원부터 돌려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요를 맞추는 거예요. 개통 운영은 그런 개념이에요. 시장하고 개념이 조금 틀리는 거예요. 개통 운영은 최적화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싼 자원부터 자원부터. 그러니까 가장 싼 자원, 돌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원자력을 일단은 콜링해. 너 발전해. 그 다음에 싼 자원이 뭐냐면 유연탄 발전소. 요건 이제 한 5, 60원 해요. 옛날에 3, 40원에는 유연탄이 공을 하고 5, 60원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싼 거니까, 그 다음에 유연탄 발전소 다 들어와.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국내탄 쪽인데, 국내탄은 이제 좀 비싸니까. 그 다음에 뭐 LNG 발전. LNG로 떼는 발전기. LNG 발전기는 한 100원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시나 4시 사이에서는 수요가 뚝 떨어지죠. 밤에 전기 안 쓰니까. 그때는 가장 높은 발전기, 마지널 연료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탄이라든지 석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을 그때 시장 가격으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이 레트풀, 바이레터럴 풀 같은 게 이런 경우는 또 입찰을 하는 풀들은 수요 국소를 하는데 이것은 맨더터리 풀은 수요 측 입찰을 안 받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오후 3시나 2시 이럴 때 되면은 전기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은 가장 싼 자원을 다 돌리고 나서도 전기가 부족해. 그러면 이제 비싼 자원을 불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LNG 발전기인데 그때 되면은 LNG 가격이 비싸니까 그때 제일 높은 거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하는 것들을 기술을 해놔야 된다. 그게 바로 에너지 시장에 관련된 아이템들이다 이거죠. 전력 시장 규칙에는 반드시 이 내용들이 들어가요. 모든 전력 시장은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에너지가 거래될 때는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 결정은 어떻게 결정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시장 운영 규칙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에너지 시장 관련된 요소예요. 예.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용량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용량시장이라는 게. 용량시장이라면 또 전기 사업에서 많이 독특하게 필요하는데 이게 일종의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뭐냐면은 예비군이라고 생각해요. 예비군. 우리가 현역군인 있고 예비군 있잖아요. 근데 전기에서는 이제 현역군이 뭐예요? 예비군은 뭐냐면 현역 군인이 싸우다 부족하면 이제 투입하려고 그러잖아. 이것도 목적상은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왜냐면 전기의 특성상 그래. 전기가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항시 일치한다고 그랬는데 수요가 지금 현재 1000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전기 설비를 발전 설비를 1000을 만들었어. 근데 그 1000이 예측한 대로 반드시 1000만 됐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1000이 1100이 될 수도 있고 9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발전기가 900이 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발전기를 1000밖에 안 만들어 놓았으면은 지금 수요가 1100이 되면은 그 100을 어떻게 할 거야? 전기 쓰지 마 이렇게 돼. 뭐 전기 쓰지 마 하면 그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전이야 정전. 잘못하면 뭐냐면 부분 정전해가지고 뭐 신안동 정전, 백운동 정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전라남도 다 정전. 수요가 많으면. 이게 이제 더 크나면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 정전 이렇게 다 올 수 있어. 그럼 정전을 한번 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전기가 정전이 되면 뭐가 돼요? 전쟁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전기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생산 설비의 피해는 피해고 뭐 각종 뭐 편의 시설 뭐 이게 뭐가 된다 난리 나지. 그러니까 전기는 필요로 한 것들을 딱 저스트로 만들어 놓은 설비를 가지고서는 항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상품은 어떻게 돼? 구두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그럽시다. 구두를 만드는 공장이. 근데 구두가 어떻게 돼? 시장에서 잘 팔릴 때도 있고 못 팔릴 때도 있고 그러겠죠. 구두가 막 만드는 그러면 구두가 피크로 만들어질 때를 계산해가지고 구두 만드는 공장을 지을까? 그렇게 안 지어요. 그렇게 지은 사람 멍청해. 그 사람은 망할 거야 아마. 그 사람은 얼른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좋아. 사업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 적당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 구두가 많이 팔릴 것을 예상을 하면 어떻게 돼? 평상시에 구두가 적게 팔릴 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평상시의 생산량을 유지를 해가지고 남는 양은 어떻게 해?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돼. 그것보다는 저장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창고에다 저장하니까 저장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저스트로 설비를 안 만들어도 돼. 근데 전기는 저장성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시 이 쇼티지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 쇼티지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경험상으로 생각한 것보다도 뭐야? 경험상으로
최대치 발전 소비보다도 항시 더 많은 여유의 발전 설비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얼만큼 만들어 놔야 거예요? 1,000은 쓰고 있는데, 지금 1,000이 예측이 되는데, 그럼 2,000을 만들까요? 3,000을 만들까요? 그러면은, 그 이제 사람의 경험이 있어. 전력 산업을 쭉 해보니까 한 15% 정도, 10내지 한 15% 정도 예비 전력을 만들면은 별 문제 없이 잘 집행하더라. 평균 10 내지 15% 정도의 설비의 예비력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비는 평상시에는 발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전 안 해. 아까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만 발전한단 말이에요. 1년에 문제가 한 번도 안 생기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있고, 문제가 한두 번 발생할 때도 한두 번 발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발전 설비를 쳐놓고 1년에 장사할 시간이 별로 없네? 그러면 돈 벌 시간이 없잖아. 그래야 돈을 안 줘. 그러면 그 설비를 유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안 해버려요. 가자. 그러면 설비가 뭐가 돼? 예비력이 없어져 버리죠? 예비력이 없어지면 아까 같이 뭐예요? 대한민국 정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력 당국자나 시장이 예비력이 있어. 가지 마. 가지 마. 그러면 뭐해? 그 사람한테 돈 줘야지. 그게 뭐예요? 용량요금인데. 그러면 아시죠? 이 체계가, 이 시스템이, 이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용량요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각 시장마다, 그 나라마다 각자기 독특하게 여러 가지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CP를 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거의 다 끝났어요. 10분 남았는데. 아까 지금 이 아이템 하나하나를요, 디테일하게 하자면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관련된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 일주일 걸리고, 아까 용량 시장도요, 그럼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가격을 낮추고 양을 맞추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런 개념만 있다는 거 말고 지금 넘어가기 그렇게 간단하죠. 아까 이제 전기는 뭐예요? 반드시 선로를 통해서 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선로는 누가 만들어? 그리고 돈은 그 관리를 하는데 누가 돈이 안 들어요? 고속도로를 만들었어. 고속도로를 만들면 도로공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도로 이용하게 합니까? 톨비 같죠? 톨비.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람이 받아요. 돈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운영비하고 유지비, 건설비하고 유지비를 받아요. 송전선로는 마찬가지예요. 송전선로는 전기가 가기 때문에 전기가 통과하는 이때 전기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돈을 내야 돼. 그럼 돈은 뭐가 되겠어요? 건설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걸 거냐, 거둘 거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아마 방법도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잡한 방법이 있어요.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뭐 국가에 해가지고 뭐 톨비 얼마씩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누가 할 것이냐 해서 뭐 이거 굉장히 전기공학 나오신 다음에 이거 네트워크 공학 있잖아요. 전력공학. 이거 보면은요, 네트워크 해석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학들이 여기 송전망 비용 분담 구조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PSS 같은 거 막 이런 동원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거고, 건설비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하는데, 자우점 내용은 복잡하지만은 수송망을 누군가는 내야 돼. 그러면은 시장 운영 규칙에서 수송망을 누가 낼 것이냐, 또 누가 얼마만큼 낼 것이냐, 발전 사업자가 다 낼 것이냐, 소비자가 다 낼 것이냐, 아니면 50대 50으로 낼 것이냐, 7대 3으로 낼 것이냐, 6대 3으로 4로 낼 것이냐, 내는 방법도 송전요금으로 낼 것이냐, 에너지 시장하고 링크되어갖고 낼 것이냐, 막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한 방법들이 많은데, 좌우지간 송전회사, 네트워크 회사는 좌우지간 자기가 필요로 하는 1년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력시장으로부터 걷어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있죠? 마지막이 바로 엔실러리 서비스예요. 아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 리스판스 타임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하는데, 요게 뭐냐면은 60Hz를 쭉 이렇게 돌리다가, 그 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전기의 에너지 수급이 지금 이제 밸런스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여기서 주파수가 뚝 떨어져. 뚝 떨어졌다는 소리는 전기의 공급이 지금 뚝 줄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전기 발전 용량이 적은 발전기가 하나씩 이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트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통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트립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영향이 조금 적은데, 덩치가 큰 발전기, 원자력 발전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면 이제 1400만까지, 이제 1400기가 같은 게 140만짜리까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그게 이제 막 단지로 있는데, 그게 한 두 단지 있는 게, 변압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두 개 떨어지면 300만이 떨어져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300만의 전기를 순식간에 이렇게 메이크업이 안 됩니다. 발전기도 리스판스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에 따라가지고 소비자들이 300만 확 줄이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죠. 줄일 수가 없잖아요, 전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파수가 뚝 떨어져 버려요. 주파수가 뚝 떨어지는데, 전기가 주파수가 뚝 떨어지면 그냥 언젠가는 떨어졌다고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할 말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걸 어느 지점까지 떨어지면요, 대한민국 전체 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정전이 되리라는 사건이 터져요. 전기가 지금 60Hz라고 제가 써놨는데, 물리적으로 57.8Hz인가 5Hz 정도, 58.5Hz인가? 요 정도 떨어지면요, 멀쩡하게 돌아가는 발전기도 계통에서 트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트립을 시키냐면요, 발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터빈이 돌아가는데, 터빈이, 전기 터빈 같은 거는 1분에 3,600번이 돌아가요. 전기 터빈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터빈은 1,800번이 돌아가요. 일반, 석탄화력 같은 3,600번이 돌아가요. 그 터빈이 쭉 돌아가는데 주파수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은요, 터빈이 바이올레이션이 이렇게 가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터빈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이제 증폭이 돼버리면요, 터빈이 날아가 버려요. 이 터빈이 팬심이 있어가지고 딱 정확하게 팬심 범위 내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주파수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팬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발전기 날아가면 안 되잖아, 이게. 전기 터빈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미트를 준 거야.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은 발전기를 자동 회로에서 탁 끊어버려요. 그러면 썽썽한 발전기가 끊어지니까 공급 전력이 더 많이 줄어들죠. 더 많이 들어야 다른 놈 다 들어가죠. 대한민국 전체가 뭐한다? 정전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막아야 돼. 그 현상을 막는 것이 뭐냐면 엔실러리 서비스예요. 리스판스 타임이 굉장히 빠른 발전기 용량들을 미리 스탠바이 돼요. 아까 용량 시장은 뭐냐면 발전기 설비를 이야기한 거고, 요것은 발전기가 지금 현재, 아까 용량 시장은 발전기가 발전 안 하는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것은 현재 돌아가는 계통에 물려갖고 있는 발전기 중에서도 리스판스 타임이 굉장히 빠른 발전량들이 있어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부위가 다 틀리죠. 등심도 있고, 아롱사태도 있고, 하는 것처럼 발전기도 이제 내연목을 들어가면은 리스판스 타임이 틀려요. 나오는 양이. 요런 발전기도 리스판스 타임이 굉장히 빠른 발전기를 아까 말했지, 스탠바이 시켜놓은 거예요. 스탠바이 시켜놔야지, 아까 말했죠? 큰 발전기가 우당탕 떨어졌을 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위험한 바운더리까지 못 내려가게 탁 막아갖고 뭐예요? 이게 팍 낚아채죠. 낚아채는 그게 리스판스 타입 빠른 발전력. 요거 보고 엔실러리 서비스라.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 요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깜빡깜빡 안 하고 지금 전기를 쓰는 거예요. 이 요소가 아까 전기라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하냐면 딱 돈을 줘야 돼. 발전기가 이걸 하라고 그러면은 자기 발전기가 나는 1000을 낼 수가 있는데 너는 요것 때문에 1000 내지 말고 950만 내. 나머지 50은 네 리스판스가 빠른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스탠바이로 대기시켜 줄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기를 시키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아마 300만 이렇게 잡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 그때 나 전기 못 만들었잖아, 너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들이 기술이 돼야 된다고. 아까 이게 네 가지 요소라고 했죠? 에너지 요소, 용량적인 요소, 속망병의 요소, 엔실레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실제 룰을 만들다 보면 서로 요거 A, B, C, D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A 요소가 B 요소를 서로 링크가 돼 있고 C 요소하고 D 요소가 서로 링크돼 있고 막 연결돼 있어. 근데 그걸 쪼개보면 전부 다 이런 요소예요. 알겠죠? 여기 이제 구분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시장 운영 규칙을 아무리 줘도 조금 보면 다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지. 아, 요것은 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요것은 또 요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개론적인 관점에서 잘 머릿속에 이제 두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일 이제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 대해서 이제 쭉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내일 쭉 전력 시장 살펴보면서 요것은 내가 어제 강사가 이야기했던 에너지 시장적인 요소는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 전력 시장은 기술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용량 시장 요소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엔실러리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력 시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12시 거의 다 될 때까지 해서 딱 끝났어요. 질문 있으세요? 네, 하세요. 네. 많이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 시간도 있기 때문에 내일 또 하시면 되니까. 네. 설비에 대해서 전기 설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용량 시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 신생 발전 속을 지어서는데 발전을 못한다고 보도가 나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용량 시장이 발전사들한테 좋아서 용량력을 좀 부족해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용량요금 안 줘요. 용량요금을 주는 발전 설비, 용량요금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력거래소 개통 쪽에서 너 발전해, 뭐 발전하지 마.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발전기가 돼. 근데 신재생 발전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스가 뭐예요? 자연 에너지잖아. 너 지금 발전해. 햇볕 안 찌는데요? 너 발전해. 지금 바람 안 부는데요?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소스는 용량요금을 안 줍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ESS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같은 게 있어요. 배터리 차징 해가지고 배터리 엔실러리 서비스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용량 많이 해가지고 나 스탠바이 시켜놓게 그런 경우는 용량요금 줄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주지는 않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쭉 조건이 뭐냐면 그 개통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로 하는 것을 팔로잉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을 만족해야 그러면 그래서 신재생은 CP를 안 줍니다. 신재생 때문에 용량을 필요로 할 용량을 많이 요구되는 용량을 만들게 되는 신재생이 그렇게 만들어요. 신재생의 불확실 때문에 필요한 용량을 예비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시키는 거죠. 좋은 면도 있지만 개통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재생 에너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들어가면 너무나 변동력, 플럭체이션이 심한데 전력 개통의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맞추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또 10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